독서용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에른스트 곰브리치가 청소년을 위해 쓴 곰브리치 세계사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했는지, 또 각 개인이 자존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곰브리치 세계사 1권 232쪽 별이 빛나는 밤 중세가 시작되다의 첫 부분입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뇌우와 흡사하다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중세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아마 암흑의 중세 시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기적 같은 허황한 이야기나 좋아하고 미신을 믿었다는 것 때문이다. 집도 좁고 어두웠으며 로마인들이 닦아놓았던 도로들은 모두 붕괴되었고, 로마 제국의 도시나 진지들도 이미 잡초가 우거진 폐허더미에 지나지 않았다. 훌륭한 로마법도 잊혀진 지 오래이고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들도 모두 부서져 버렸다. 모두 맞는 말이다. 사실 민족 대이동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났는데 모든 것이 무사하다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 같은 밤이 아니라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처럼 마술사나 마녀를 무서워하고 악마와 귀신들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 머리 위로는 새로운 신앙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치고 있었다. 인간은 모두 신으로부터 영혼을 받았으니 신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이었다. 거지나 왕이 모두 똑같고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노예도 있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은총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인간이 될 것을 바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당시에 착한 사람만 존재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당시에도 잔인하고 난폭하고 야만적인 전사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는 로마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의 징벌을 두려워했으며 신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바로 이 시기, 중세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중세로부터 인권이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던 피터슨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말한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작은 죽음이 뒤따른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때마다 과거의 개념이 도전을 받게 되고 이 과거의 개념은 혼돈에 휩싸여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양심이 원래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어 오던 것이라는 막연한 느낌이 혼돈에 휩싸여 사라지고 양심이 탄생하는 시간을 본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문명보다 현재 문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마 문명에 양심의 부재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정보를 새삼 얻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부재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은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게 하는가 하면 개인 정원에서 성대한 만찬을 베풀면서 기독교인을 산채로 불을 붙여서 횃불 대용으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어린 사람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실 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아이의 존귀함을 갉아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부모들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었을 법한 4~5명의 어머님들이 왁작직을 하며 타셨습니다. 그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서도 계속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누구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마이너스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라니까. 그러자 다른 분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걔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주고받는 이야기가 하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이의 자존감에 대한 존중과 조심스러움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우를 받으며 자랐을 그 집 아이가 내내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아이는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아이는 자신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만약 그 아이에게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 아이는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해가고 있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의 사랑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집에 불운을 가져온 사람 대우를 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가족과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겨진 어린 자신의 자녀를 가세를 기울게 하는 존재로 낙인을 찍으면 실제로 부모의 가계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도 기울어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준 선물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 자녀의 미래가 환해지고 부모의 미래도 든든해집니다. 자기 자식을 집에 불운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기는 어머니도 어렸을 때 그런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 가정 내에서 누군가가 그런 대우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괴적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경험들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 해도 내 자녀에게 그런 상처가 유전되지 않도록 끊어줄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은 전생에 걸쳐서 절대적이며 이런 쓰라린 상처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유전됩니다. 삼성전자를 넘볼 수 없는 차이를 지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초격차의 저자가 말합니다. 책 초격차 51쪽입니다. 조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리더는 늘 안 되는 이유만 열거하거나 남의 탓만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들은 부서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내부 구성원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버릇 때문에 조직 내에는 부정적인 기운만이 감돌게 됩니다. 이런 리더는 조직 전체를 망치는 경우이니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리더는 장기에 생긴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므로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은 회사의 조직과는 다릅니다. 부모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처럼 물리적으로 부모를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내면에서는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허물고 싶지 않다면 변해야 합니다. 초격차 65쪽입니다. 리더는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리더의 사명은 미래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비유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가장이라면 미래의 인재는 그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에게서 자녀에게로 세대는 이어지게 됩니다.
가게를 꾸려나가는 책임은 마땅히 부모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아이가 책임감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독서 영토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